오늘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외협력전담관 박득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결과를 기다려주신 신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위원장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신청인 두 분의 사례 발표 후 조사 이국장님께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장님이십니다. 조사 이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훈 상원인이십니다. 다음은 주요 간부입니다. 사무를 총괄하는 송상교 사무처장이십니다. 정영훈 조사 2국장님이십니다. 조사 7과장님과 담당 조사관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박선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입니다. 마이크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까? 75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고아들이 참전용사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1명, 2명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이후에 어느새 14만 명이 해외 입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정책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입양되어 나간 어린이는 물론이고 생모 등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다층적인 권리 침해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입양해간 부모들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입양아가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한 이후에도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야 입양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양부모들을 만나서 잘 성장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입양 과정에서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멀리 북유럽, 미국, 호주 등지에서 입양 당사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양아들은 전 세계 15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주로 6.25 전쟁 동안에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고마운 국가들입니다만 그 나라들로 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양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기억해내고 또 다른 고통을 예견해야 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우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 입양 당사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프고 쓰라렸던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에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좋은 기사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내외의 언론인 여러분이 오늘은 특히 더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비좁아서 카메라 기자분들은 취재하시기가 매우 불편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입양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합니다. 그러나 입양과 관련된 법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나 각종 권리가 주장되고 규범화된 역사와 비교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특히 동양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혈연 중심의 사고가 깊이 뿌리를 내린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입양이 매우 드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해외 입양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이라는 단어는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이 되어 입법의 미비와 졸속 행정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살게 된 1990년대까지 해외 입양은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된 어린이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취재하며 분노했던 내용들이 크게 개선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입니다. 해외 입양아 14만여 명 가운데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호주, 캐나다, 룩셈베르크 등 11개국에서 모두 367분이 우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건이어서 오늘은 그 가운데 쉬운 6건만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00여 건도 5월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지나간 아픔만 들춰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만 명 이상의 우리 해외 입양아들과 이들을 입양해간 입양국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입양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도 우선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제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새로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신청인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취재에 나서주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개월 이상 노심초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우리 조사관들과 인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이신 피터 밀러님과 한분영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피터 밀러님은 덴마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덴마크의 한국계 입양 단체인 DKRG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분영님은 덴마크로 입양되어 2002년에 한국에 오셨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발표는 피터 밀러님이 덴마크어로 발표해 주시고 한분영님이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Peter Møller. I'm Danish adoptee and member of the organization DKRG. We have made a little bit of change of plans. Originally I should have been speaking in Danish. I will do it in English. It is with deep gratitud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I stand here today as a representative for Danish Korean Rights Group and for our international sister associations and partners. Today marks a historic milestone. A milestone where the truth finally comes to light, and a milestone where we together can begin to heal the wounds that have shaped the lives of many adoptees for decade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conclusions are not just a legal or political decision. They are testimony to the many people who have fought, cried out, and wept in despair for recognition. For the Korean children who were torn from their homeland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and for the families who lost their precious bonds, this is a moment we have fought to achieve. The Commission's decision acknowledges what we adoptees have known for so long, that the deceit, fraud, and issues within the Korean adoption process cannot remain hidden. It speaks to a nation and to the world that what has happened and what must never happen again. But today is not only about the past. We cannot turn back time. We cannot change the past. But we can change the future and we can change the now. Today is about the future, about ensuring that the truth is not only acknowledged, but also becomes the foundation for actions for change. Today's Commission decision concerns South Korea's responsibility. Let us not forget that receiving countries also bear responsibility. The failures and illegalitie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also happened in receiving countries. South Korea has now taken the first step in acknowledging its responsibility. Now it is the receiving country's turn to do the same. Responsibility does not rest with South Korea alone. Those responsible who refuse to cooperate in solutions will be held accountable. I am particularly referring to adoption agencies and intermediaries in child trafficking. And this should not be seen as a threat, but rather as a promise. Our next task is to ensure that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 and recommendations are translated into concrete actions and results so that all affected individuals receive the necessary tools, support, and assistance to find what they are seeking, rebuild their identities, and save lives for adoptees who are seriously ill. Let us remember, there is a strength in vulnerability and there is hope in recognition. This day proves that the fight for human dignity and rights is entirely worth it, and that we can create a future of change.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you brave adoptees across our international network, who dedicated adopte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have worked tirelessly to shed light on the truth. Finally, a thank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nd to the investigators. Without you, this day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Let us continue to fight not only for recognition in words, but for recognition in actions. Let us stand together to build the bridge between the darkness of the past and the hope of the future. Thank you from me. 안녕하세요. 저 DKRD 공동대표 한돈영입니다. 네, 해외 언론도 많이 와보니까 지금부터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Yes, I was originally scheduled to do this in Korean, but seeing the international audience here today, I will continue in English. So we're here today to learn about the truth. It's a truth that transcends generations, cultures, traditions, and languages. Without the truth, our lives rest upon guesses, estimations, and creative narratives. For those who have no traces, no documentation, and let alone recollection of who they were and how they came to be, life grows from an abundance of uncertainty. Living with uncertainty affects us differently.
And in the best of cases, we turn weakness into strength and concerns into curiosity. I'm proud to be here today as one of the almost 400 adoptees for whom our curiosity led us to ask the TRC for a fact-finding investigation. But I also stand here today with great concerns over the vast number of cases that remain unresolved. The more than 300 cases that have been under investigation for 2 years and 7 months, but yet we are kept in uncertainty.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t is indeed a unique and very impressive body. However, even with today's decision for some of the cases that have been submitted, we need to ask what has prevented the TRC from making a decision on all of the cases. Uncertainty, the lack of documents, is at the core of what we adoptees have all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We are victims to state violence, but without a trace, literally. The lack of documents must not make us victims for the second time. We urge the Commission to fully recognize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all human rights violations taking place during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Destruction and withholding of our documents must not lead us open to eternal uncertainty. We have come so far the past almost 3 years, but partly recognition of some of the adoptees would be a wound to our community beyond the dignity of what we know of the TRC. So in the joy of the decision on the first batch of cases, I eagerly will be awaiting the decision in my own case, together with many, many more TRC participants. So let today be the beginning for not just some adoptees, but for all adoptees, our families here in Korea and abroad, to begin a journey towards reconciliation. Let us shed light on the past to create an even brighter future.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내는 피터 밀러님이 말씀해 주시면 통역해드린 거라고 안내를 했는데 아마 본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취합되는 대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이신 김유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유리님은 1984년 프랑스로 입양되셨으며 오랜 동안 용기 있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려오셨습니다. 발언은 한국어로 하시겠습니다. 다들 권고들을 받으셨나요? 권고들을 받으셨나요? 권고문 받으셨나요? 네,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2번 입양인의 시민권이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후속 조치. 이는 미국 국적이 없는 입양인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의 추방을 가능한 이유는 한국 외교부가 이들의 추방자 대상 입양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추방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관들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약 2만 명의 한국 입양인의 운명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권고 3번 위조된 개인정보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치. 1970년대 입양된 입양인에게 애초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들을 다시 조작하기 위해 전직 민간 입양 기관들이 다시 지금까지 돌고 있는 입양 기관으로 돌아와서 그 입양 배경을 소설처럼 다시 써달라는 말입니까? 저의 입양은 배경이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저는 서울시립 아동상황소에서 입양 선언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불량아가 아닙니다. 저는 임시로 고아원에 어머니의 의뢰로 맡겼고 어머니가 입양 동의서 써주신 적 없습니다. 저는 지난 39년 동안
기아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입양 정보 시스템의 개선. 입양 정보 시스템 개선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권고 같고요. 1955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에 종료된 한국 대리 입양을 비난했어야 합니다. 이 모델은 한국 아동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있고 로또처럼 작동했던 일입니다. 1980년대에 3,000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아동들을 제공해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960년에는 1970년에는 더 작은 금액으로 한국 아동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프랑스와 미테랑 임기에 따라 입양인이 승인되면 가족수당 기금으로 모든 입양인에게 출생 날짜로부터 바탕으로 현재 나이까지 아이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을 통째로 지불했습니다. 양부부들에게. 권고 5번. 입양인의 가족 재가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오늘까지도 한국 정부는 모든 입양인들에게 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DNA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양인들은 DNA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족 찾기를 하면서 한 벨기에로 가신 분 서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모든 가족분들의 그 호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논산 면인가 거기서 스탬프 받은 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서류상. 근데 이분이 2006년부터 가족 찾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번호도 가지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 2022년인데 만약에 이 파일들이 조작된 거짓말이라면 만약에 그래서 한 경찰관을 통해서 입양인의 가족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입양인의 주민등록번호는 2008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여자분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입양인들에게 DNA 테스트 받을 권리를 주고 그거에 따라 한국에 살고 계시는 모든 어른들 65세 이상 이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보건부는 전국적인 DNA 검사 캠페인을 일치해야 합니다. 권고 6번 국제입양에 관한 헤그 협약 신속한 비준. 헤그 입양은 해외 입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1994년에부터 비준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해외 입양이라는 민간 시장의 수익을 억제하거나 이 협약은 해외 입양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 입양 경우 2025년에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6만 달러입니다. 이 수수료 해외 잘 사는 나라에서 그 양부모들이 지불하자는 수수료, 이 수수료 때문에 이 시장이 돌고 있는 이유예요. 쉽게 말하면 헤그 협약은 아직도 돌고 있는 해외 입양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7번 입양 기관들이 입양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2025년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양인의 권리라는 합법적으로는 보장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홀터 같은 국가가 만들어준 괴물 같은 민간기관,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2022년 9월 UN 공동선언에 중요한 점을 권고한 추가해 주십시오. 불법 입양은 반대 인도적 범죄입니다. 불법 입양은 피해자들은 무료 입양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은 국가의 폭력 피해자들로 인정을 해주셔야 하시고 피해자들은 소송 분쟁 없이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UN 강제 실종위원회 CED 모든 사람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약. 한국은 2023년 1월 4일부터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니 해외 입양으로부터 강제 실종을 당한 미아 아동들, 저 같은 경우 보호시설에 임시에 맡겼다가 부모들 몰래 해외로 팔려간 사람들을 위해 강제 실제 당한 입양인들에게 강제 실종 피해자들로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제 가슴에 드는 친구 B라고 부르겠습니다. B는 1974년 홀트를 통해서 프랑스에 5개월 때 입양됐습니다. 대학에서 B를 만났습니다. 아주 빠르게 친구가 됐습니다. 그녀하고 그녀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산더미처럼 쌓인 한 소송 결과문을 꺼냈습니다. B는 5개월부터 10살 때까지 양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16살 때 B는 양부를 고발하고 양부는 모든 강간을 인정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였을 때부터 40세 남성이 B한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팩트를 믿고 같이 울면서 피를 토했습니다. 존경하는 진화의 조사관님들, 존경하는 진화의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 대리 입양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0년대와 80년대 프랑스 시골로 입양되어 완전히 고립된 뒤로 자살한 한국 오빠들을, 청소년들, 특히 농부나 가축, 유일한 전망을 가진 한국의 청년들에게 이 순간을 바치고 싶습니다. 입양되어 농장에서 소들이나 돼지를 가축하면서 머슴살이 하다가 프랑스 기간식으로 로트강산 아레고에서 적어도 해마다 한 번, 두 번 한국 청소년이 자살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모국에서 멀리 떨어져 태국에서 홀로 14살, 15살 목을 내어 그 꽃다운 나이에 생을 혼자 맞이했다는 일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적응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타국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버티다가 이 맹정한 타국에서 이 맹정한 프랑스 사람들의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대한 편견을 이겨낼 수 없어서 안타깝게도 생을 스스로 심하게 선택한 자살로 마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프랑스 깽강시골에서 너무나 일찍 자살한 한국 오빠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살아남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진화 조사관님들, 존경하는 진화 의원님들, 7가지 권고 상황이 너그럽게 공평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살 나이에 실종되어 소아상해자의 성애자한테 입양이 되어 사람 입장에서는 권고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 입양은 범죄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민간 입양기관이 회의록에 한국 해외 입양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난하고 이로부터 아마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모욕을 받은 입양일 겁니다. 한국 국가와 민간 입양 기관들이 날아다니고 한국 불법 피해자들은 기어다니고 언제까지 우리들은 기어다녀야 합니까?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목숨을 끊으신 또는 입양인이 끊으신 모든 입양인들의 이름으로 해외 입양으로 트라우마를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입양인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공고를 다시 검토하시고 이 해외 입양 사업이 만든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트라우마를 다시 평가해 주시고 강화된 공고들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고들을 다시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은 국가의 제자들입니다.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역사 받아주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인성으로 우리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신청인 세 분의 발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훈 조사 2국장님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담당 조사 2국장입니다. 먼저 본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가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여자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해외입양 가정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의 신청인은 총 367명으로 1964년에서 1999년 사이에 덴마크 등 해외 11개국으로 입양된 분들입니다. 신청 취지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원 및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 조작되어 정체성을 알 권리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차로 신청인 56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국가는 1950년대부터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십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입법 부실, 관리감독의 해태 등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정부는 입법의 부실함이 지적되었음에도 적절한 입법 개선을 하거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입양의 이해 당사자인 입양 알선기관이 아동의 입양 동의권을 가지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입양 알선기관이 오랫동안 입양 관련 법과 규정, 지침을 위반해 왔음에도 관리 감독을 혜택하였으며 해외 이주 허가 심사나 재외 국민 보호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 정부기관은 요 보호 아동을 대량으로 해외 입양시키는 정책을 펴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오랜 기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권력을 현저히 부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입양 알선기관들은 해외 입양 수수료와 양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외 입양 대상 아동 확보를 위해 재투자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무비나해 해외 입양을 산업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진실규명 대상자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출되어 본래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실되거나 자신의 신상 기록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었으며, 송출 이후에도 국가나 후견인인 입양 알선기관으로부터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실규명 대상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정체성을 알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는 진실규명 대상자 56명을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의 조속한 비준,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 및 신원정보 조작, 시민권 미취득 등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 조사 기구 수립, 입양 관련 공적 기록 접근 및 정정 절차 보장 등을 공고하였고,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해서도 피해 입양인에 대한 사과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상 결과 발표를 마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PPT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사 주요 내용에 대해서 PPT로 10분 내외로 짧게 말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취지와 관련해서 해외 입양은 1955년 미국 홀트 양자에서 8명의 한국인 그녀를 입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196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입양된 분들입니다. 신청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본인 및 친생 가족들의 신원이 연동이 조작되어 정체성을 알 권리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사는 국내 4대 입양 알선 기관 국가기록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외 입양 관련 담당 공무원, 입양 알선 기관 및 복지시설 직원, 신청인 친생 가족 등에 대해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덴마크 현지 출장 조사도 하였습니다. 입양인들의 국적별 분포입니다. 195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수는 총 14만 1,778명이고 이 중 65.6%가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입양인 총 367명 중 61.9%에 달하는 227명이 덴마크 입양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덴마크 등 북부 유럽 사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입니다. 정부는 아동복지보다는 예산과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 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 알선 기관에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의 이해 당사자인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해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왜곡, 허위 작성되었고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수십 년간의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입법 부실, 관리감독 혜택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해외 입양 아동을, 해외 입양인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적인 해외 입양 과정의 행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법한 동의 없는 입양 절차입니다. 입양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입양을 의뢰하는 사람이 친생부모가 맞는지 또는 적법한 후견인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입증할 서류도 없이 오직 내가 친모다 또는 내가 후견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주장이 담긴 입양 승낙서만으로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친모의 입양 승낙서인데 홀트 아동복지에는 이 사람의 신원이나 친자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는 받지 않고 단 한 번의 면담으로 아동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아동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후견인이라 주장하며 한국사회공사회에 입양을 의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허위기하 발견 신고입니다. 입양 기록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 중에 생산된 모든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기록이 매우 부실하게 발휘되어 각각의 입양인마다 기록 조작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료가 얼마 남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록 조작의 일반적인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무호적 상태의 아동의 입양을 위해서는 우선 부하보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근거가 되는 기아 발견 신고 서류가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발견 장소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입양 알선기관인 한국사회봉사의 사무실 주소입니다. 해당 아동이 실제로 부산에서 발견되건 광주에서 발견되건 이 서류에는 무조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위로 작성된 영문 입양 기록입니다. 외국의 양부모에게 보내는 서류에도 반복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써놓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왼쪽 한글 서류를 보시면 입양을 의뢰한 친모의 인적 상황과 아동의 출생지 서울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영문 서류에는 부산에 위치한 남광 아동복지원원장에 의뢰되었고 부모의 정보는 알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적 문장이 여러 케이스에서 현면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식행위인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미아가 된 아동이 고아로 둔갑되어 해외 입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는 공고를 통해 친가족을 찾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아동 발견 적시 그리고 아동이 발견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공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동 발견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나서 또는 아동 발견 장소와는 무관한 지역에서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상 표를 보시면 부산 행정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입양 의뢰된 아동 21명의 사례인데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는 부산의 다른 구청 또는 입양 알선기관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고 내용 역시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화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동이 최초 발견되었을 당시 상황을 기록한 보고 의뢰서입니다. 발견 장소,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전부 생략되어 있고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명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아동 신원 바꿔치기입니다. 빠른 입양 수속을 위해서 아동의 신원 정보를 바꿔치는 사례입니다. 입양 수속 진행 중에 아동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또는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동을 받기로 한 양부모에게 추가 대기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양 알선기관 입장에서는 입양 수수료를 지불하는 양부모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알선기관은 어떤 아동이 입양 수속 진행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연고자 인수로 입양이 중단되었다면 새로 인수된 아동의 입양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동의 신원으로 바꿔서 예정된 일정대로 양부모에게 아동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면 권모 아동은 1977년 3월 14일에 입양 알선기관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엄모 아동을 대체하여 보내주기로 하면서 다음 날인 3월 15일에 덴마크로 출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입니다. 입양이 아동 복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양부모에게만 아동을 맡겨야 합니다. 입양 관련 법에는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물론이고 아동 학대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격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조건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양부모 자격 심사는 입양 수속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보건사회부의 해외 이주 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해외 이주 허가 심사의 82.9%인 6,599건을 신청 당일에 처리하였고 신청 다음 날 처리건도 16.1%인 1,279건에 달했습니다. 심사 건수의 99%가 신청 당일 또는 하루 만에 처리된 것입니다. 1970년대 말에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역시 현실적으로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심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입니다. 다음은 해외 입양이 경제적인 수요 공급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23년 덴마크 사회주택부산 항소위원회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입양 중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양국 입양 알선기관 간 서신 및 회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화면 자료는 덴마크 어답션 센터와 한국사회봉사회 간의 논의 기록입니다. 1971년에는 매달 15명의 아동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숫자는 양부모 대기자 수의 기초에 재조정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아동의 연령 제한만 풀어주면
매달 25명까지 보내줄 수 있다고 답장을 합니다. 양부모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입양 아동 수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동에게 최선의 복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의 수요에 맞춰 아동을 공부한다는 목적하에 입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음은 침착처럼 해외로 보내지는 아이들. 아동의 대량 송출 반응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1984년 덴마크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한 아동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간이친 데도 없이 비행기 좌석 벨트에 묶여 장시간 비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똑바로 눕기에도 좁아서 다들 대각선으로 눕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비행기에 많은 아동들을 밀어넣어서 빠르게 국외로 송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입양 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인 기본료입니다. 입양 과정에서는 아동이 출국 전 대기하는 동안의 양육비, 행정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양부모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양 수수료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입양 알선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 수수료 상한선을 보훈사회부가 사후 승인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입양 알선 기관들은 정부에 보고하는 공식 수수료 외에도 기부금 명목의 돈을 양부모들이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거친 기부금은 단지 부족한 입양 실비를 보충하는 걸 넘어서 더 많은 입양 아동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아동시설, 이혼모 시설, 조산소,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2년 기준 수수료 1,450달러, 기부금 200달러입니다. 합하면 1,650달러인데 이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하면은 약 200만 원이 2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당시에 82년도에 H사에서 생산한 자동차 그때 가격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인 직무 이행입니다. 회 입양은 아동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행정당국 또는 법원에서 입양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입양특례법에서 이런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한국 입양 알선기관이 아동의 후견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양 알선기관은 아동이 출국도 하기 전에 외국 입양 알선기관에 임의로 후견권을 이양한다는 각서를 쓰고 후견권을 포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이 외국에서 양부모의 실수 또는 타양 등의 이슈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도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치해왔고 결과적으로 입양인들의 삶과 생존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상훈 상임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상훈 상임위원입니다. 해외입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최상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한 56명이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신청인 56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56명 전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후자라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패턴을 얘기하시잖아요. 인권 침해 패턴을. 그럼 56명이 예를 들어서 허위 기하 아동 바꿔치기 된 경우는 몇 명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숫자가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56명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 도구수를 보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결을 했고 저희 신청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진실 규명으로 올린 입양인들은 98명이고요.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분들이 56명이 오늘 발표가 되는 거고 안타깝지만은 나머지 분들 한 40여 분들은 어제는 일단 사실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그런 고의 결정으로 일단 어제 났던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결정이 굉장히 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스럽고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아쉽습니다.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개별적인 피해 사례가 이제 기자님들은 좀
등록을 하시는데 막상 조사를 담당했던 저나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조사관들의 입장은 국가의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입니다.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해외 입양 절차의 주도권을 국가는 전부 다가 해외 입양 기관에다 전부 다 맡겼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겼고요. 그러면서도 금전적으로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해외 입양 알선기관으로서는 결국 입양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기부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 즉 외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24페이지를 나눠드린 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금에 대한 유엔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엔의 입장을 유추하면은 이러한 해외 입양 알선 기관이 이렇게 외부의 금전적 지원, 특히나 그 해외 양부모들의 해외 부모들의 어떤 기부금 이런 거에 의존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해외 입양 알선 기관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입양 가능 아동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고 이는 곧 불법 입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에서. 그러한 경고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어떤 탈법행위, 위법행위 발생하고 다양한 그 해외 입양 인분들의 어떤 인권 침해가 각 나라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발생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결국 이제 국가가 이러한 각종의 수십 년 동안의 불법 탈법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를 견제하는 아무런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책임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저희가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맨 처음에 발표하셨던 피터 뮬러 변호사님이나 이제 그 한분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봤듯이 기아 발견 조서에 발견 조서가 많이 타이틀로 활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분이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에서 구분하는 거는 저희 조사관님들이나 저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저희가 특히나 이 과거에 화해를 한다는 위원회가 피해를 감별하고 그 피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말이 되냐. 전체 피해자를 올리자고 저희는 다 올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릴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어제는 한 절반에 가까운 40명에 대해서는 피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인정이 되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는데 저희가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요. 어제 피해 규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 AP통신의 김동형인데요. 그 국가기관이 그 우리나라 해외 입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의미는 큰데 이거 읽어보면 이제 확인하신 입양 시스템의 문제에 비해서 국가 책임에 관한 기술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보도 자료 페이지 7에 보면은 이제 그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해외 입양을 적극 사용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이제 국가가 요구 아동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이제 복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그 수많은 아동들을 해외로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걸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인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류 조작 문제라든지 신분 조작이라든지 바꿔치기라든지 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좀 디테일한 문제들로 넘어가면 이제 국가 책임이 좀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라기보다 이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문제를 방기했다, 좀 약간 이렇게 희석시킨 느낌도 드는데 이제 보고서에서도 이제 지적하시다시피 이제 입양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게 이제 제도와 법을 짠 것도 국가고 이제 또 이제 국가가 아동들이 랜덤하게 입양 간 게 아니라 이제 뭐 비혼모 아동이든 시설 아동이든 이제 국가가 입양 대상 아동들을 이게 통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타겟팅했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70년대 쿼터제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입양 송출의 규모도 이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럼 이런 불법적인 입양 형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국가 책임이 명시되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국가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 답답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입양 전체 해외 입양의 문제점을 다루게 하려면 국가만 봐서는 안 되고요. 해외 입양 알선 기관의 그 행태를 같이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청인 중에서는 미국이 좀 없습니다. 14분인가 2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침해되는 인권 침해는 다양한데, 근데 신청인들을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작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 차원에서는 일단은 담을 만큼 담아놓는다. 그렇지만은 해외병 문제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과거의 문제를 진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파헤를 한다고 하면은 전체 그 해외병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나라들 좀 더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그거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단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만 일단 국가의 책임을 기술했고요. 저희가 권고 사용 중 하나에 종합적으로 그거를 조사할 만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따로 넣습니다. 그 취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볼 만한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다만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인력, 제한적인 어떤 자료를 맥주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역할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결론을 완전히 내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 좀 나름대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저는 뉴스타파의 이명주입니다. 4대 입양 기관의 입양 기록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입수한 어떤 자료들을 검토하신 건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4대 입양 기관들이 협조적이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진화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입수하신 자료들은 입양인 당사자분들, 그러니까 진실 규명이 됐든지 아니면 보류가 됐든지 이분들이 모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요구하는 입양인 당사자분들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시면은 들었던 얘기도 있으실 거예요. 언론 보도 통해서. 그렇지만 새로운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사 결과의 의미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각 언론기관에 나왔던 그 사례들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아까 허위 기하발견 조서가 일률적으로 타이핑 됐다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들이 얻지 못하는 거를 저희가 입양기관 종합적으로 받아서 적어도 저희가 신청한 367분에 대해서는 입양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비록 적은 샘플이지만은 이 샘플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위법성의 어떤 행태 같은 경우를 봤다는 것이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그 제한된 367건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의 샘플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대 입양 기관을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협조를 요청했고, 정말 이 과정에서 제일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야 당연히 입양인 분들이지만은 입양 알선 기관도 당시에 금전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다 이해한다. 설득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요청 드려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에서도 조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요. 그래서 4대 입양 알선 기관으로서는 아주 물리적 마찰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신청인들에 대한 자료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조사관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기자님들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아마도 입양인들, 신청인분들 가장 원합니다. 왜냐면은 이 피해가 뿌리를 찾는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그 뿌리를 알고 싶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가장 원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저희가 조사 자료를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신청인분들에게 전달을 하기에는 저희가 그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가 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바로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바로 제공은 아니더라도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는 받아보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직접적인 제공이라는 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친생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 장윤입니다. 국가조사기관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는 국가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국가 배보상의 길이 열리는지 여쭙니다. 네, 현재로서는 다른 일반적인 저희 과거 사건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 진실 규명,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면에서 저희 역할이고요. 이후에 배우상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뉴욕타임 최성훈 기자인데요. 방금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진화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사과한다든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는 정도에 그쳤는데 진화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나 입양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끝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배보상은 다른 사건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별적인 사건마다 그렇게 배보상을 구체적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의 진실규명에 따라서 국가가 총괄적으로 배보상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주되게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 보류되신 한 40여 분에 관해서 좀 더 질문드리는데, 이제 자료 미비란 말씀하셨는데 좀 약간 어떤 자료인지, 그다음에 좀 이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은 좀 상세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좀 앞으로 이분들의 케이스는 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의 신원 조작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권고하시는데 좀 어떤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되게 곤란한 게 저도 좀 동의할 수 없는 어제의 결정이었는데 어제 9명 위원 중에 치열하게 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5대4로 그게 보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자료가 피해자를 인정할 만큼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신원 현재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현재 입양인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지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깊이 있게 저희 위원회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입양에 다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희가 원래는 국가폭력을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국가폭력을 조사하는 기구지 입양 문제를 조사하는 전담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입양의 중대한 축인 해외 입양 알선 기관이라든지 해외 입양 기관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폭발적으로 봐야지 저희가 해외 입양 문제를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국가폭력을 조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폭력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입양인들과 입양 친부모님과의 어떤 그 정보의 어떤 한계 문제 이 부분까지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저희 조사의 한계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입양을 전담하는 조사 기구가 다시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쉬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기자님의 그런 지적 사항은 동의하고 타당하도록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죄송한데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네. 저 한겨레 고아린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제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40여 명 신청인분들에 대해서 몇몇 위원분들이 반대하시긴 했지만 위원장님도 같이 보류 결정에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분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지, 왜 위원장님은 보류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건지, 다음에는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이번에 좀 위원장님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확인이
공문서가 됐든 증인이 있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어제 대체로 내부는 이제 96건을 전부 다 98건이었죠? 98건은 전부 다 그 진실 규명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고 하셨고 5분은 이게 자료가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류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찾아보자. 아까 이제 진실 규명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보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해보고 더 찾아보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자료가 부족했다고 그거 46건인가를 다 지금 여기서 제가 기억을 되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대체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아인 경우, 그리고 의도적으로 파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다종다양하다는 표현을 우리 상임이사님이 쓰셨는데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사건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보면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 또 6건인가는 더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치열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문서나 증거나 증언은 뭐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네, 제가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답변드릴까요? 좋겠습니다. 뉴스타파 네, 기자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입법의 미비 부분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 PPT에서 보셨다시피 지방에서 기아가 발견이 됐는데 전부 쌍문동으로, 그러니까 알선 기관의 주소로 다 해놓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교통이 잘 되어 있던 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부산 그 근거 거기에만 이제 이 브로셔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린 선생님의 그 눈물을 어린 호소에서 보시다시피 부모가 있는데 고아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이를 내보내는, 그런데 그것을 절차적으로 경찰에 얘기를 해서 경찰이 전국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에 수소문을 한다든지 그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이 가장 큰 국가의 관리 감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했죠.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이 아주 대표적인데, 심지어 경찰도 기아를 받으면 그 아이를 사진도 찍고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사진도 찍고 해서 쭉 그거를 전국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경찰조차 그 아이를 바로 그냥 입양 기관에다가 갖다가 주는 이런 일이 여러 건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유럽 쪽에 신청인들이 가장 많아서 그쪽에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14만 명의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한시적인 우리 위원회,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전제도 했지만 국가폭력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 이런
중대한 국제적인 인권 침해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예련 선생님 울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학대도 당했고 뭐 이런 개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의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입양되어 간 그 국가에도 여러 가지 함께 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꼭 기사 쓰시면서 이거는 전수조사와 입양 국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송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또 국어사전적으로 사람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송출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감은 안 좋습니다만 송출 국가든 또는 입양을 해 간 국가든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나라 전수조사가 함께 하지 못하면은 절반의 조사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사 쓰실 때 꼭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죄송해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367명 중에 100명을 조사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런데 지금 4만 명이라는 이 전수 조사를 하면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지금 100명에 대한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사 계획이 있으시고 뭐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건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서 쌍문동으로 한 가지 입양 기관에서 쌍문동으로 다 뭐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그 보고서가 이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그 자료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입양기관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입양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고 그 문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료의 뭐라고 하죠? 그 자료가 있고 없고로 그렇게 따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현재 367명 중에서 이제 나머지 분들 한 200명 좀 어제 보류가 되신 분까지 포함하면 남아 있는 분들 한 24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단 큰 틀에서는 다 조사 보고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개별 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 26일 날 조사 기간 만료일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정한 나머지 분들에서 그 시간적 여유는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진실 규명으로 나느냐 마느냐가 이제 기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다 피해자를 인정 못하는 그런 결정으로 물론 고르라고 했지만은 지금 조사 기간도 촉박한 상황이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조사 진실 규명이 안 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없는 자료가 지금 저희가 한 달 남았다고 해서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자료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과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시키면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기업 확인조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를 보시면은 국가의 폭력이라는 걸 봤을 때 해외 입양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있는 양부모 입양 부모님 같은 경우에서는 아동이 고아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분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고아이길 원하는데 아동이 말도 못하는 아동이 고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주민등록도 안 됐어요. 말도 못해요. 물기만 해요. 누가 그렇게 고아느냐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발단이 바로 기아발견조서입니다. 얘가 기아로 발견됐고 부모를 못 찾는다라는 거를 누가 신고하고 그의 정황성을 구청 그리고 법원에서 확인하면서 고아고지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 발견 주소를 보면은 장소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활자가 됐다. 활자가 더더군다나 동일한 주소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모든 아이가, 많은 아이가 그거 동일한 장소가 발견됐을 뿐 아니라 아예 준비했다는 듯이 특정 주소가 찍혀가지고 미리 준비해놓고 날짜만 쓰는 거예요, 그냥. 장소는 똑같습니다. 기아 발견 주소라고 해서 동일한 날짜가 활자가 돼 있어요. 그거는 준비해놨다가 그냥 날짜만 쓴다면 기계적으로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청과 법원을 통해서 고아호적이 발급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두 아이가 똑같이 활자가 돼가지고 동일한 데서 기아가 발견돼? 말이 안 되네. 의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때 맨 처음에 신고하는 데가 바로 구청입니다. 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그 기아 발견 조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8페이지에 남아드렸던 그 기자회견 보면은 저희는 그런 과정 같은 경우가
썼던 허위의 기하발견서 썼던 사람은 형법상으로 공정정서 원부 부실 기재죄, 뭐 위조 공문서 행사죄라는 형법상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발견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걸 허용한 국가기관, 대표적으로 그거를 구청에서 아니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고의적을 발급을 해준 법원. 계속적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고적에 등재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서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외교부에 제출해가지고 2조가 나는데 외교부는 통과. 모든 기관이 거기에 대한 견제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거의 전체적 주도권이 맨 처음에 기하발견 조서를 했던 입양 알선기관이 그걸 주도를 했고요. 반면에 입양 알선들이 전체 주도권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지원을 전부 다 입양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과열해가지고 그거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저희 해외 입양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우연의 일치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뭐 보고 아예 그냥 동일한 기록이 활자돼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피해자거든. 첫 번째 피터 밀러 씨라든지 항로 씨 같은 경우 피해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지금 4월달 다음번에 아니면 3월 말이라든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남은 다른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류 케이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종합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입양인들 중에 기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기아가 아니고 가족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좀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제 친부모를 찾지 못한 대다수의 입양인들은 이게 좀 어떤 자료 같은 게 좀 부실해서 했는지 좀 대략적이라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가능한지 해서요. 저도 거기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은 아닌데 다만 그냥 어제 나왔던 뭐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했던 분들은 친생부모가 없기 때문인데 친생부모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친생부모가 없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자료가 있는 사람은 뭐 그럼 앞으로 200몇 건도 친생부모를 못 찾은 케이스들은 보류될 가능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친생부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이 없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기준에 따르면은 그냥 지금 기간도 없는데 뭐 피해자를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질문해 주시죠. MBC 시사교양국의 임남희입니다. 그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해서 좀 정정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기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는데 기아라고 하셨을 때 통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버려진 아이고 그래서 모든 해외 입양 서류들이 abandoned child라고 돼 있고 그것이 결국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가족 찾기를 포기한 그런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기아라는 거에 정말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친권을 포기해서 길에 버린 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위험하게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최근에 DNA 매칭을 통해서 실종됐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 가족들이 40년 만에 50년 만에 찾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평생 부모가 찾아왔던 아이들이고 기아가 아니라 미아거든요. 근데 미아의 경우에 국가가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그 모두를 기아라고 부르면서 부모가 관리하지 못해서 해외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아주 위험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당사자이신 위원장님이나 이 조사관님들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했으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자료 부실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그 발표 내용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자료 부실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관리하고 그걸 보관해야 될 주체가 어디였었는지 그런데 무엇을 방기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나 위험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떤 것들이 부실하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국가와 관련된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든 외교부든 그리고 또 사법부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정재판을 통해서 가짜 호주로 허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관련한 국가기관의 책임이라면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가 정부에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입양 기관들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7월에 모든 자료를 국가에 넘겨버리겠다고 해서
사실은 3월 말 이후로는 가족 찾기 신청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임의로 중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 부실한 자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취재하다 보면은 홀트나 이런 최근에 지금 여기 보면은 유럽 입양인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사회봉사회나 이런 기관들이 중심이 됐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 많은 아이들을 보냈던 홀트 같은 경우에 최근 취재를 하다 보면은 여기 신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TRC 신청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백그라운드 자료가 따로 있었어요. 결국은 자력으로 가족 찾기를 했는데 그분은 친가족이 입양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되찾으러 갔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였어요. 이렇게 실종 아이의 경우, 그리고 사실은 친부모의 정확한 동의가 없어서 사실은 미아가 기아로 처리됐던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하실 수 있는지, 이것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어떻게 성급히 내리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봉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렇다면은 진화위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은 국가기관에 앞으로 상설, 내년 6월에 이게 다 조사가 끝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300명, 그리고 또 14만 명인지 17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입양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조사를 해야 될지, 얼마나 강력하게 주문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친권 포기가 명백하게 부모의 사인에 의해서 된 경우가 300명 중 300여 케이스 중에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MBC PD님이라고 그러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 조사관들 지금 4분 나와 계신데, 조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희가 매번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아, 미아, 사실 우리는 입양아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입양인입니다. 예, 입양인. 예, 입양아 아니고 입양인. 왜냐하면 나이도 다양하고 그냥 그래서 입양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뤘던 사건들에서 기아로 되어 있기도 하고 미아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제도 이제 뭐 신문 뭐 월북, 뭐 납북 이런 것들을 막 보고서에 혼재가 되어 있다고 이제 지적들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다루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이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아도 아니고 우리는 입양인이다라고 지금 우리 조사관들이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오늘의 이 자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로 그 MBC PD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진화위는 진화위의 설립 목적이 있어요. 진화위가 다루는 범위가 있어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명이 있는데 저희가 368명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2년 반 동안 힘들게 했는데, 14만 명을 하려면 이게 범정부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외교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지금 뭐 여성부는 뭐 좀 문제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부처가 달랐어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건사회부였고, 그다음에 행안부, 경찰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든 범정부적인 기구들이 함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체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 신청인 분들 와 계신데 저런 정말 가슴 터지는 케이스들이 14만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보내서 잘 안착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입양이 된 이후에는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그 다음에 우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반 규약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 요청도 해야 되고요. 어디서 어떻게 이 14만 명이니까 통계가 14만 명으로 되어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입양간
때를 할 것이냐, 시점을 언제부터 볼 것이냐. 우리는 지금 우리 입양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로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PD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는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직권조사라도 하고 싶죠. 각 대륙별로 나간 나라별로 지금 제일 많이 나간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받아서 신청을 한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북그라파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직권조사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인력과 예산과 기간이 우리 위원회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부탁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범정부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조사하고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367건 중에서 경매 친권자의 동의가 전체적으로 완비된 거는 지금 10건에서 20건. 저희가 367건이니까 4~5% 정도 되네요. 부모님에 근데요,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형식적으로. 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서류도 사실은 저는 전공이 법학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한번 들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건들에 많이들 또 좀 생기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서류가 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은 더 들춰봐야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덜란드 가톨릭 방송의 유동희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15년 동안 네덜란드 7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입양인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님께서 어떤 서류가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전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서도 진상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 한국에서 진상조사되는 것은 한국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럴 경우 상대국과 같이 제휴해서 같은 진상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는데 몇 년 되는 어떤 나라에서 와서 암 환자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가족을 찾지 못하게 하고 가족 찾는 프로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가운데서 입양은 제가 알기로는 이민입니다. 강제적 이민이에요. 조그만 아이가 여권을 가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이민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걸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나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적 사실을 여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밝히기 위해서는 서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속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희는 권고를 할 뿐입니다. 권고를 국가에다가 하고 정부에다가 하면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해외의 15개 국가 정부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 이분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펜과 그리고 영상과 뉴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게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라는 기사를 계속 써주시면 어느 정권이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양인들을 보낸 우리는 당연히 해야지만 입양을 해간 나라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취재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왜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대다수의 입양인들이 간 나라인데 제가 업데이트된 건 아니지만 미국은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아직 조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거기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하지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14분인가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 거는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5월 달까지 저희가 쭉 순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말씀을 드릴 들어보면 겁니다. 그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가장 많이 받은 저 미국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조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공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런 거는 검토되지 예, 않았습니까? 공고는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 선생님 그 신청인분이 제안을 해주신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다시 다듬어서 다음번 보고회 때는 좀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송출구 어감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아동을 아까 발표 중에도 나왔지만 상품처럼 취급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외교 수단으로 보고 해외 입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했던 사실도 문서들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책임을 보고서에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건이 저희가요 신청주의예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들어있는 그 보고서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의 말씀 듣고 오늘 기자회견을 좀 마치도록 좀더 하겠습니다. 연장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될 이유 있습니다.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더 합시다. 그리고 이 위원장님께 이런 안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아픔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지나간 아픔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 이게 지나간 아픔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다양한 교육, 취업, 뭐하는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제대로 알려달라고 여기다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답이 진화의 공식 의견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입니까? 저희가 권고에는요 교육과 취업의 우선 뭐 이런 것들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픔을 저희는 다 지금 인정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그 어루만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문을 열어드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힘들어 압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이 문제를 해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문제의 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외 입양 사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희는 진화위 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권고도 국제법을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도 만들으라 그러고 이행법률도 그럼 왜 법을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좀 더 하자고 하시지. 그러면은 더 진행하자고 하시고 더 늘리자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존속 기간이 저희 법의 존속 기간이 올해로 끝납니다. 올해로 늘려달라고 끝나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연장 예, 저희는 곧 끝납니다. 예,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죄송한데 언론 홍보팀을 통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뭐 기괴한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어떻게 저희 그 피해 사례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세 분 중에서 두 분, 피터 밀러 씨랑 황무정 씨가 어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하지만 좀 황당한 상황에 좀 처해 있고요. 제가 국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피터 밀러 씨나 황무정 씨가 아마 대표적인 해외 유학분들의 피해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고 국가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과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실께서 오늘 긴 시간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론 홍보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직권도 있고요. 법도 만들으라 그러고 이행법률. 그럼 왜 보류를 하셨어요? 그러면 좀 더 하자고 하시지. 그러면은 더 진행하자고 하시고 더 늘리자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존속 기간이 저희 법에 어땠는지 고생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동방, 홀트, 포함, 대한사회복지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늘었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조사 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리베이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측성 기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미 이쪽에 나와 있고요. 기사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